자, 우리 이어서 조금 볼게요. 자, 이게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공급량은 이제 기업이 생산자가 생산 공급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나 그냥 공급하겠어. 맞아. 얼마나 공급할 건데 그게 이제 시장의 상황을 보고 또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얼마로 이렇게 주어지면 그 가격에 봐서 그 정도 가격이면 내가 요 정도? 물론 이제 우리 뒤에 보겠지만 아까 독점 기업처럼 기업이 힘이 세. 나밖에 없어. 그러면 자기가 막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지. 여행 가거나 할 때 성수기 비수기에 뭐 호텔이나 비행기 가격 다르잖아. 그래서 호텔 가서 왜 여름에 성수기 때는 비수기보다 가격이 한 50% 2배 정도 비쌉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제 맘인데요? 약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경쟁이 엄청 치열하게 되면 가격을 막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 다른 데는 가격을 그대로 뭐 콜라라는 상품의 가격을 그대로 1,000원에 파는데 우리 편의점이나 우리 가게에서만 1,200원에 판다. 아무도 안 오지 뭐. 그것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강원도 오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이제 비싸도 사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1,000원 하는 가게가 있는데 못하러 1,200원까지 주면서 가겠습니까? 아무튼 일반적인 특성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파게티 가격이 10,000원이었을 때는 백종원 선생 정도만 스파게티를 생산 공급하게 되는데 가격이 20,000원, 30,000원 올라가게 되면 뭐 흑종원이든 김종원이든 이런 사람들도 스파게티를 생산 공급하게 되니까 공급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지금 수요 측면 그리고 공급 측면만 보게 되는 것이고요. 공급 곡선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파게티를 생산 공급할 때 산업 규모라든가 기술이 얼마나 변했는가 이런 것들, 투입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요. 자, 우선 살짝 정리만 살짝 하나만 해보면 자, 우리가 살짝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수요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내가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잠깐 해석을 할게요. 보통 우하향한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Q, 여기가 가격 이렇게 있어요. 이게 수요 곡선이지. 뒤에도 박스로 정리해놨는데 이건 이제 축이 2개잖아. 앞으로 경장에서도 많은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기준을 잡고 해석을 하시면 좀 그래프가 좀 더 쉽게 잘 다가와요. 근데 이제 기준을 안 잡고 보시면 이게 약간 정신이 없어요. 그럼 기준이 뭔데? 그러면 아니 첫 번째 기준은 여기 보시면 수직축 기준이라 할까? 요거 이제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 여기서 이제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시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P0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물건을 얼마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그 구입 의사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나는 이만큼까지 구입을 하겠다 하는 구입 의사가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할까? 그러면 1번 시각에서 요거를 해석하면 이제 가격이 얼마 주어집니다. 시장에서 주어져요.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물건을 사려고 하는가.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 구입하려는 수량 이걸 나타내는 게 수평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졌어. P1으로. 그러면 가격이 싸졌네?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콜라 가격이 싸졌으니까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사이다를 소비하는 것보다 햄버거 먹을 때 콜라 주세요. 이게 훨씬 나한테 낫고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었거든? 근데 콜라를 한 잔이 한 병이 1,000원이면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콜라 가격이 500원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10개 사고 돈이 남아.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볼 건데 아무튼 가격이 싸지게 되면 구입하려는 수량이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밑에서도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2번 시각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될 텐데요. 이렇게 2번 시각 할까요? 밑에서 이걸 올려다보는 거야. 눈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수량 Q0가 있다 했을 때 요거를 해석을 하는 게 높이잖아. 높이. 여기서도 높이. 자, 그래서 요거 2번 시각 이렇게 쓰면 2번 시각에서는 내가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당신은 얼마까지 요 표현 willingness to pay 이거 이제 많이 쓰거든요.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max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 willingness를 나타내는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잠깐 볼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변하면 A, B 왔다 갔다 곡선상에서 이동하는데 소득이 증가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소득이 증가했어. 소득 M이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게 열등제면 소비량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정상제라고 할게요. 정상제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자 옆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옆에서 해석하면 가격이 주어져 있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살 수 있네. 1번 시각으로 보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밑에서 보면 내가 옛날엔 돈이 없어서 콜라를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최대한 저 연두 색깔 높이만큼 지불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면 구입 먹고 싶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뭐 금융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사과 시장이든 노트북 시장이든 의료 서비스 시장이든 무슨 뭐 여러 가지 모든 거에 전부 다 간단한 수요 공급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림짐작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간단하니까 오히려 심플한 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떨어질 수 있죠. 자, 하나의 축에 해당하는 공급에 대한 축도 살짝 한번 볼게요. 공급은 역시 마찬가지야. 어떤 X제를 공급한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X제 가격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등등등등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나의 관심사가 X제 가격과 X제 수량에 관심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량 연결한 것이고 이게 플러스 관계에 있다고 해서 우상향하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하게 이렇게 그리긴 할 건데 우상향하게 그릴 건데요. 이렇게. 자, 이걸 공급 곡선이라 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해서 우상향?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선 해석하는 거를 살짝 볼게요. 옆에서 1번 시각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이것도 공급한 사람이 이미 공급한 게 아닙니다.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거야. 자, 가격이 P0일 때는 나 이만큼까지 생산 공급하겠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면 에이 나 요만큼밖에 생산 안 할래. 공급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1번 시각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1번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옆에서 보니까 출발점이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생산 공급하려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러분, 수요 곡선은 밑에서 봤을 때 저 연두 색깔 높이가 소비자가 소비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을 뜻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 높이를 의미해서 나타낸 게 최대한 지불하려는 의사 이게. 아니 내가 이만큼 만족을 얻으니까 이만큼 돈을 낼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계 편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계는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고요. 한계 추가했을 때 그 뭐고 편익은 거기서 얻게 되는 약간 즐거운 만족 보시면 돼.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가 요만큼 소비할 때 물이다 그러면 되게 목말라. 그러면 물 한 잔 마시는 거에 대해서 나 저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다. 이런 거야. 근데 물을 자꾸 한 단위, 한 개니까 한 단위잖아. 한 잔 먹게 되면 이제 거기서 얻게 되는 갈증이 해소되니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올려다 봐가지고 수량 측면에서 해석할 때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 높이로 보는 거야. 2번 시각.
그럼 Q0를 요거 할 때 요게 뭐냐면 심플하게 표현하면 코스트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시각이다라고 하면 주어져 있는 수량을 내가 생산을 한다라고 할 때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나는 이만큼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이렇게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내가 스파게티 만드는데 이만큼 5,000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아니 최소한 5,000원을 주지 않고 그거보다 싸게 나한테 가져가려고 하면 나 안 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게 수평일 수도 있어. 근데 생산량을 자꾸 증가시킬 때마다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적인 비용이 더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이게 나중에 보면 나중에 한 개 생산, 한 개 수확이 체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능력이 떨어진다보다 이제 지쳐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이제 사과를 따. 그럼 처음에 온 노동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으로 여기 머리에 있는 거 따면 되고 거기 있는 게 싹 없어지니까 그 다음 온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프해야지. 여긴 다 없어졌으니까 점프해야지 사과를 딸 수 있고 그 다음 노동자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돼. 저 위에 거 따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자꾸 올 수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업을 채용할 때 3명 뽑을 때는 가장 우수한 1, 2, 3등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생산을 더 해야 되면 팀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보다 첫 번째 온 그룹보다 떨어지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니까 성과가 떨어진다 할 수도 있고 한 명이라고 하면 한 명이 자꾸 일을 하다 이제 지치잖아 성과가. 그래서 떨어진다 할 수 있고 사과나무 같이 처음에 딸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들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니면 석유를 시추한다 그럴게. 처음에는 석유 시추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더 깊숙한 데까지 파고 가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을 비용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걸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급 곡선, 요거 의미는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렇게 더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 곡선 P가 변하게 되면 곡선상의 이동이야.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해볼까?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올라가면 만약에 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저기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W 웨이지의 약자로 씁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아니면 원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1번 시각으로 보면 아니 가격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만큼까지 생산할 수 있었는데 아니 비용이 들어서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하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이 줄어들고 그러면 좌측 이동. 오케이? 근데 만약에 밑에서 봐. 그러면 이거는 다 비용 증가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얘가 상방 이동.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좌측 이동이고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이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상방 이동해서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 옆에서 보면 좌측 이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살짝 봤을 때 옆에서 보는 것도 의미 있는데 그래서 밑에서 보세요.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지 생산 공급하겠습니까? 그걸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응용하면서 더 할 거야. 이게 바로 수요 공급 곡선의 비밀로 해놨습니다. Y축 가격이 주어진 가운데 얼마까지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 있나요? X축 수량이잖아. 수량축이잖아. 주어진 한 단위에 대해서 얼마까지 당신은 돈을 낼 생각이 있나요? 얼마까지 돈을 받을 생각이 있나요? 얼마까지 생산할 생각이 있나요? 그거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작에서는요, 그 균형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물리학의 그 균형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수학을 좀 쓰고 물리학의 많은 개념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노벨상에 나중에 사회과학의 대표로 해서 들어갔지. 그때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받은 사람들이 뭐야, 니네도 과학이라고 옆에 있어? 야, 나 얘네들하고 같이 있는 거 기분 나빠. 막 이렇게 대놓고 표현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경제학이 막 발전하게 되면서 뭐 이제 그 지난번에 앞에 봤던 사무엘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수학의 거의 천재적인 사람이야. 이해는 잘 저도 안 되는데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 물론 외계인일 수도 있고 숫자로 이렇게 쭉 번역이 된대. 그 숫자를 다시 암호를 풀면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된대.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이제 경제학에 미국 사람으로 이제 첫 번째로 노벨상을 받고 전체 두 번째로 받긴 했는데 경제학의 틀을 만든 사람이고, 약간 그 제자들도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MIT 대학에 이제 경제학과를 만들어. MIT 대학 하면 약간 공대로 그렇게 유명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이제 경제학과를 딱 만들게 됐는데, 사무엘슨이 교수로 가게 되면서 밑에 똑똑한 제자들도 데려가게 되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저명한 학자가 왔는데 처음 신생 경제학과인데 미국에서도 랭킹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우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미국이에요. 미국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몇천 명, 몇만 명 되겠지? 그거를요, 요즘은 저도 이제 관심 없어서 뭐 안 보는데, 옛날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아주 옛날인데, 그때도 인터넷상에 교수들의 랭킹을 1등서부터 쫙 이렇게 나열하더라고. 1000등까지. 그러니까 우리만 뭐 서열 이게 아니라 미국은 제가 봤을 땐 더 심하면 더 심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내가 아는 교수님들은 몇 등일까? 없어. 뭐 약간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우리 성대도 처음에 의대가 생겼을 때 이게 삼성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옛날에 삼성이 재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그때만 해도 돈도 없고 막 등등 하다 보니까 야, 그 수원에 이렇게 땅도 넓고 학교를, 그 서울대도 이제 관악산 그쪽으로 가면서 이 서울대 이렇게 간 것처럼 수원으로 가면서 야, 가라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싫어했지. 그때만 해도 더 서울에서 멀어지면 학교가 이렇게 레벨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거든. 그래가지고 오히려 삼성 재단이 쫓겨났지 뭐. 쫓겨났다가 이제 모르겠어.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잘 해줘야 되는데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학교에 재단이 없고, 재단이 뭐더라? 뭐 복명재단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도트랑만두 만들고 뭐 석탄 조개탄 하는 거라서 재단에 별로 힘이 없다 보니까 늘 화장실 가면 이런 데도 낙서가 있었는데 언제 망하냐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락의 끝이 없는 뭐 성균관대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우울하고, 그냥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대가 또 뭐 후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늘상 사람들이 그냥 꿀꿀하고 학교에 대한 애정도 없고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재수 삼수해가지고 딴 데 갈까 이런 것만 가득 차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도 교수님이 약간 좀 그때 뭐 처장 맡으시면서 하면서 힘을 쓰고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굴지에 뭐 재단이 이제 온다 했을 때 어느 학교냐 뭐 어디 뭐 막 했는데 뭐 두산이냐 어디냐 등등 막 했는데 삼성이 오게 돼서 이제 오면서 이제 삼성도 의대 같은 걸 이제 만들고 싶었고, 성대도 이제 성대급 되는데 의대가 없는 게 또 뭐 그러냐 해서 계속 이제 옛날부터 수건 사업으로 얘기하다 그게 맞아가지고 이제 성대 의대가 생겼지. 그럼 여러분, 성대 의대가 처음 생겼을 때 이게 애매해. 이 삼성하고 같이, 그때만 해도 지금이 삼성 위상이 지금 더 높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랭킹을 넣을지가 애매한 거 같고, 그렇다고 서울대 위로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연고대 그렇다고 연고대 애들이 싫어할 것 같고, 그 밑에 그러니까 배치표 만들 때 애매하잖아. 이게 한양대보다는 위일 것 같긴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빵빵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바로 착 이렇게 됐지. 그래서 MIT 대학에 사무엘슨이 이제 경제학과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무엘슨 교수의 명성과 이걸 봤을 때. 근데 이제 첫 해는 애매한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국의 이제 공동 1등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하버드, 프린스턴, 뭐 MIT, 스탠포드, 뭐 시카고, 이게 다 좋은 대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서울대급에 해당하는 게 미국 50개 중에 하나씩만 있어도 50개 대학이니까 랭킹 50등 안에 들어도 그냥 그 다 1등인 거야.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이제 공동 1등 뭐 해가지고, 지금도 MIT 대학 하면은 뭐 공대뿐만 아니라 경제학으로서도 거의 최고의 랭킹에 있다 봐도 돼요. 그러니까 가끔 순위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뭐 10등, 20등 안에 들면 다 그냥 1등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죠.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수많은 뭐 수학의 천재니 물리학자니,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수학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은 앞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다닐 때 이제 유학을 막 가던 사람들이 경작하면 수학을 막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학부 때는 수학이 싫어가지고 문과를 갔는데 경제학을, 저것도 수학이 싫어서 문과 갔는데 경제학과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뭐 수학을 막 하게 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경영학이나 이런 데도 좀 관심이 많긴 했어요. 오히려 그게 경영학과 가서 뭐 하게 되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수학을 조금만 써도 막 이렇게 막 놀라는.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학과는 많은 이공계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대학원을 경제학과를 가잖아? 그럼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컴퓨터도 잘 돌리지, 수학도 잘하지, 뭐 그다음 경제학 이런 수요 공급이야 뭐 그때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 앞으로는 사실 경제학이 우리 첫 시간에 한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렇게 수학을 너무 쓰게 되면 아니 그게 뭐 합리적인 인간 그게 말이 돼?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다가올 AI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약간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뭐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차라리 앞으로는 경제학을 하게 되면 뭐 심리학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런 거랑 이렇게 접목하는 게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지금까지는 수학, 물리학 이런 툴을 이용해서 경제학이 막 발전했는데 뭐 AI가 이렇게 되고 또 수학적으로 딱딱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시대는 지는 것 같긴 해.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은 그냥 경제학 대학원 가면 다 수학이야. 수학하고 뭐 통계 돌리고 하는 거니까 내가 왜 왔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갔을 때 경제학할 때 수학을 많이 하니까 아예 수학까지 해버려. 그래서 수학 박사학이랑 경제학 박사학이 2개 있는 사람도 많고, 뭐 컴퓨터공학과 경제학 하는 사람도 뭐 2개 디그리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뭐 그렇긴 해요. 아무튼 이 균형이라는 개념은 물리학에서 나오는데 말 그대로야. 어떤 균형 상태에 가게 되면 뭔가 변화할 요인이 없이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를 균형이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수요 공급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살짝 볼게요. 근데 균형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짝 보시면 여기 균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존재하는데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균형 상태가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불안정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어. 언스테이블 할 수 있는데 안정성과 관련한 거는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 요거. 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한 개 있을 수 있고, 요거요 이렇게 균형 상태가 있으면 이거는 균형 상태가 잠깐 이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공이 갔다가 다시 원 상태로 떼굴떼굴 가다가 시계추나 오뚜기 같이 멈추게 되잖아요. 요거는 균형을 잘 잡고 있어. 균형은 균형입니다. 근데 누군가 힘을 탁 가하면 얘가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언스테이블하다 표현하고요. 이 경우를 좀 스테이블하다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살짝 내용만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었던 수요 공급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기본적인 그림은 이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수요 공급 돼 있고 수요 공급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가격이라 하고 여기 Q라고 합시다. 공급, 수요. 여러분, 요 교차되는 부분이 균형이다 하는데 교차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잠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교차되는 부분이 아닌 뭔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요. 가격이 이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균형 가격인데 P0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그럼 아까 해석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수요 곡선의 의미는 뭐예요? 나 얼마나 사겠다 그 가격에 그걸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요 여기서부터 나 이만큼까지 사겠다라는 구입 의사를 나타내요.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은 나 이만큼까지 생산 공급하겠다라는 공급 의사를 나타내요. 아니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파란 색깔 5명밖에 없는데 5개밖에 없는데 공급한 사람은 15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안 팔리겠지.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의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한 10개 이렇게 되는 게 균형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
공급량이 훨씬 많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더 초과했다 해서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큰 상황이죠. 아니 우리 백화점이나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음식 같은 거 봤을 때 하루가 지나면 못 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감 시간 되면 안 팔리면 그 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다 먹기도 그러고 하니까 할인합니다, 떨이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P0 가격 하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 스타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하려는 양과 수요하려는 양이 딱 10개로 맞아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그게 균형이 되고 시장 청산이라는 말을 써요. 살려는 사람이 10명인데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이 10명이야. 그럼 어떻게 마트에서 하나씩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집에 가겠지. 그러니까 시장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 살려는 사람도 집에 가고 원하는 걸 잃었으니까 공급하려는 사람도 집에 가고 그래서 이런 이점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 하는 균형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수요와 공급이 같아진 상태.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요. 마켓이 클리어링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청산되었다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균형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밑에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밑에 있어. 가격이 너무 싸단 말이야. 어떻게 되든 내려갔다 합시다. 그러면 물건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공급량을 줄여. 여기다가 뭐야 그 가격이 나 장사 안 해. 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밖에 내놓은 것도 그 가격에 나 안 팔어. 걷어들여요. 공급량이 줄어들지. 곡선은 가만히 있어야 돼. 가격이 변하니까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아까 양자 붙였죠. 근데 가격이 싸니까 소비자들은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좀 비쌌을 때는 내가 그 가격에는 안 먹지 한데 스파게티 가격이 막 5,000원으로 할인되는 거야. 맛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해.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공급량도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뭐야 이게? 공급량은 5개인데 살려는 사람은 15개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죠. excess demand가 발생했다. 이렇게 합니다. 수요 빼기 공급이 수요 빼기 공급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니까 저요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 저는 좀 웃돈 주고 살 생각도 있걸랑요. 뭐 등등등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내려갔던 게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급량도 증가하고 수요량은 비싸지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균형 상태가 돼요.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아니 수요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중요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거래량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물량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다고 수급을. 여기가 이제 균형이 되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거보다 지금 이렇게 균형량이 작다라고 해볼게. Q0를 합시다.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니 Q0화에서는 물건이 지금 되게 희소해서 그런지 소비자들은 이만큼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저렇게 높은 거야. 수요 곡선 높이가. 소비자가 당신은 얼마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하는 willingness to pay 아니겠습니까? 이만큼이야. 근데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은 아니 비용이 요만큼 들었는지 저는 이만큼만 받아도 물건을 생산 공급할 의사가 있다는 거야. 겉으로 얘기하진 않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판매자한테 저기 나 원래 이만큼까지 줄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몰랐지? 막 이러지 않지. 공급하는 사람도 뭐 차를 팔건 뭘 팔건 이렇게 하면 우리 믿집니다. 제가 진짜 완전히 땅 파서 지금 장사하는지 이거 손해보면서 파는 거예요 하면서 뒤돌아서면 어떻게 나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면 더 이만큼 더 받았으니까 이득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다음에 보게 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인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원하는 거니까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 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생산량이 만약에 이렇게 Q1 상태라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물건을,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최대한, 이만큼까지밖에 낼 생각이 없는 거야. 목마를 때는 물 한 잔에 대해서 저는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그랬잖아. 물이 많이 먹고 있어. 그러면, 저 이제 목마르지 않는데요?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이거고, 근데 생산비는 이만큼 들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이렇게 빨간 색깔만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다 살짝 쓰면 Q1에서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pay, 이게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A는 accept예요. willingness to accept.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생각하는데 willingness to pay야. 지불하려고 하는 수요 가격이 훨씬 더, 반대가 됐지? Q1은 Q0로 할게요. Q0에서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이니까 당연히 생산량은 증가하고 요게 willingness to accept, 요게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보시면 돼요. Q1에서는 willingness to pay보다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크니까 당연히 Q는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다가 점차 감소하다가 어느 상태에 되면 더 이상 변화할 요인이 없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점에 도달하게 되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가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밸런스가 맞은 거야. 내 몸이 균형이 잡혔다. 이건 뭐야? 더 뚱뚱해져. 자꾸. 이게 균형이 아니야. 더 빼빼져. 균형이 아니야. 밸런스가 맞아서 더 뚱뚱해지지도 않고 빼빼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균형이고요. 수업도 수강 변경 기간에는 뭐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막 하는 건데 그건 아직 균형이 아니야. 그래서 약간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세팅이 돼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요. 우리가 다양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수요 공급 가지고 응용하는 거를 조금 1시간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또 챕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설명은 못 드리고요. 입문 시간이기 때문에 요런 게 있어요 하고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